자, 두 번째는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하다 보면 자연어는 이제 언어의 특성을 이렇게 좀 파악하고 특성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국어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자주 이제 자연어 처리를 시작할 텐데 그러려면은 영어 그리고 이 한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첫 번째 바로 이제 형태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통사론, 그다음 세 번째는 의문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형태론, 즉 단어의 형태 변화 그리고 그 구성에 관련된 규칙을 다루는 문법 분야가 바로 형태론입니다. 모르폴로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사론입니다. 이거는 syntax. 자, 어떤 순서로 단어를 배열해야 문장이 되는가에 대한 어떤 문장 구성, 그리고 구성 요소 간의 관계, 그리고 기능을 다루는 게 바로 통사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의문론인데요. 이건 퍼널러지입니다. 퍼널러지. 자, 의문의 성질, 소리와 소리가 만나면 생기는 변화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자, 우리가 폰 있죠, 폰. 우리가 포놀로지잖아요, 포놀로지. 그러니까 소리를 다루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로 보자면 이 자연어 처리에 우리가 그 다양한 어떤 소리,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어로서 서로 소통하는 데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에는 이제 또 음성과 관련된 이 소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형태론, 바로 모르폴로지입니다. 이 형태수들이 이제 결합해서 이 어조를 형성하는데요. 그 어조를 형성하는 그런 체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규칙, 그리고 낱말의 특징을 다루는 게 바로 형태론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루는 게 바로 음절이 있겠는데요.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를 얘기합니다.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쓸 때 글자 한자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눈이 내리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하면요. 산에 눈이 내린다. 산에 눈이 내린다를요. 산에 눈이 내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한자 한자를 음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절입니다. 어절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말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띄어쓰기 하잖아요. 산에 눈이 내린다. 그래서 산에 눈이 내린다. 하나하나가 어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근인데요. 어근은 단어 형성에서 그 단어의 뜻을 나타내는 최소음이 단위를 바로 어근이라고 합니다. 뿌리죠, 뿌리. 네, 어근. 그리고 접사가 있습니다. 접사. 단어를 형성할 때 어근, 우리가 봤던 루트, 그 어근에 뿌리에 해당하는 그 어근에 붙여서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근 앞에 오면 접두사, 머리 두자, 머리 앞부분에다가 붙인다 해서 접두사, 어근 뒤에 오는 거를 접미사, 꼬리 밑자죠. 그래서 접미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어간이 스템이라고 하는데, 스템. 그래서 이런 어간 스태밍하는 작업들로 이제 또 자연에 들어가는데, 이 스템은 동사, 형용사 같이 용언이 활용할 때 이 변하지 않는 부분, 그게 바로 스템입니다. 그래서 스태밍을 할 경우에는 그 변하지 않는 부분, 나머지는 다 떼고 변하지 않는 부분만 남기는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미입니다. 어미. 자, 엔딩이죠. 어미. 그래서 용언을 활용할 때 이 어간에 붙여서 이 변화하는 부분, 치솟다 할 때 치는요. 치솟이라는 어근의 앞에 붙인 접두사예요. 그래서 치솟의 앞에 접두사가 붙었고 뒤에는 뭐예요? 다 마치는 엔딩 역할을 하는 어미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근 어미, 근데 그 앞에 접두사인 치가 붙은 거죠. 그래서 치솟다. 그래서 어말 어미는요, 단어의 끝자리에 들어가는 게 어미, 그리고 하나의 어간에 어말 어미는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의 앞자리에 들어가는 어미예요. 그래서 선어말 어미는 여러 개가 결합되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언할 어미는요. 하시었겠사옵니다. 하시었겠사옵니다. 하는요. 어근이죠. 그리고 시를 붙였다는 건 존경을 위해서 존경법을 엇은 과거잖아요. 하시겠이 아니라 엇은 과거. get은 추측. 사오 이거는 공손한 표현으로 사옵 합쇼 사옵 니다 이제 니 직설법 원칙법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말어미 끝에 다가 붙었죠. 자 이런 게 근데 다에 그냥 하다 가운데 뭐가 붙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이 붙었죠. 이게 바로 선언할 어미입니다. 하시었겠다. 근데 하시었겠다 하시었다 이게 아니라 그 앞에 하시었겠사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어떤 선언할 어미의 덩치를 이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형태소입니다. 형태소는요, 이 의미를 가지는 요소로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문법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해하면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언어의 최소 단위, 바로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소 분석에서는요, 가장 작은 단위인 그 최소 단위로 이제 만들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여기에는 자립 여부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듯이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립 형태소는요, 자립적이어서 그 자신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그게 바로 자립 형태소고요. 의존 형태소는 자기가 가진 의미를 나타내려면 다른 말에 의존을 해서 합해져야 나타나는 게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자립은 자체적으로 뜻이 있는데 의존은 다른 어미 그 자신이 아니라 다른 거랑 의존해서만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의 분류를 의존 형태소 분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 의미 포함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요. 실질 형태소라고도 부르는데 어휘 형태소, 실질 형태소로 해서 개별적인 뜻이 사전에 나와 있는 형태소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요. 뜻이 사전에 있는 이런 형태소가 아니라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태소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요. 한글입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이거는 이제 의존 형태소죠. 하라는 말로는 뭔가 뭔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로 되죠. 이 리을도 의존 형태소고 관형사적 접사입니다. 그래서 수는요. 수는 자립 형태소야. 의존 명사인데 이제 자립 형태소. 이거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업은요 의존 형태소죠. 그리고 어근이지만 의존 형태소. 지는 의존 형태소고 어말 굴절 접사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지라는 말로 이런 다양한 형태소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arts of speech 이게 포즈라고 하는데 POS 이게 단어를요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서 몇 갈래로 이제 묶어놓은 것인데 이거를 이제 역할에 따른 분류로는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그리고 독립언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품사, 의미에 따른 분류로 구품사, 대표적인 구품사 우리가 배운 것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9개의 품사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parts of speech가 품사잖아요. 품사, 우리나라의 구품사를 다루는데 이 구품사를요 역할에 따라서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가 들어가고요.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식언에는 관형사랑 부사, 그리고 관계언에는 조사, 독립언에는 감탄사, 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다 아는 그 명사는요 당연히 우리 뭐 물건이나 장소, 사건, 추상적 개념, 이름 이런 것들이 명사죠. 그리고 대명사는요 명사를 대신해서 지시하는 단어가 대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 수사는요 수를 의미하는 거죠. 수량이나 순서, 첫 번째,
열개 이런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게 수사고, 그다음 동사는요 움직일 동, 그래서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로 활용 변환을 하고 어감과 어미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형용사는요 형용, 즉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활용 변환을 하고 어감과 어미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 바로 관형사입니다. 그리고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는 말이고요. 그리고 감탄사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어떤 화자의 부름, 놀람, 느낌, 대답을 나타내는 이런 독립어으로 사용되는 게 감탄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는 체언에 붙어서 체언에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게 바로 조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9개의 이런 구품사를 간단하게 다시 살펴봤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텍스 통사론인데요. 자, 신텍스 통사론에서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바로 문장, 바로 신텐스입니다. 이 문장,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그런 말의 묶음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연어 처리에서 바로 센텐스 세퍼레이션을 합니다. 문장 단위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문이냐 복문이냐 이렇게 특성이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절이 있습니다. 절은요 복문에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인 부분을 절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구는요 절은 아닌데 어절이 몇 개 뭉쳐서 의미적 기능을 하는 게 바로 구입니다. 그래서 무슨 구절 이렇게 구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문장 선부는 어절의 역할을 하는 어떤 부분에 따라서 주어냐, 목적어냐, 서술어냐, 보어냐, 관형어냐, 부사어냐, 독립어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선문 한번 볼까요? 심청이는 빨간 연꽃을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심청이는 왕비가 되었다. 자, 뭐 중간 내용이 많이 생략이 됐지만, 자, 심청이는 주어, 빨간 관형어죠, 관형어. 그리고 연꽃을 목적어입니다. 이 목적이 해당이 연꽃이죠. 매우 꾸며주죠. 부사어로 좋아했다. 그래서 서술어로. 그래서 이어주기 위해서 독립어로. 그래서 심청이는 다시 주어, 왕비가 보어죠. 왕비가 되었다. 뭐가 되었냐? 왕비가. 그래서 보어로 서술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신텍스 하나의 문장 성분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다루는 역할이 바로 신텍스 어널시스 통사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의문론입니다. 의문론은 포놀로지. 이건 이제 의문의 성질, 소리와 소리가 만나면 생기는 변화를 다루는 그런 분야인데요. 이 의문론은 사실 음성인식 분야의 중요한 기반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지를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요. 자, 의문에서는요 음소와 운소로 나누는데요. 음소는 자음 모음을 나누고요. 운소는 소리의 길이, 높낮이, 세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의문에 따라서 음소, 운소가 포함되어 있는 의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지, 성질이 어떤지, 그리고 이 의문을 어떤 식으로 이 의문이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러한 이론이 바로 의문론이라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의문 현상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자음동화, 구개음화, 모음 조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음라이트, 원순 모음화, 그리고 전설 모음화 이런 게 있고, 음운 축약 탈락, 그다음 사이소리 현상, 그다음 된소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의문 현상에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음성 인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의문에 대해서 잘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 음성 인식의 어떤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어 문법을 다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간을 복습을 해서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